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용실도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는 추세여서 저도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예약 위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일하다 보니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는 피곤함은 없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에 사연 채널을 많이 듣게 되었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보면 적적해지는데 여러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외롭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마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사연 친구가 되어보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 기술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모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것을 보며 이모의 손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을 변신시켜 주시는 것이 너무 멋있어서 미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정작 제가 미용사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니 이모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미용사야? 내가 보기에 이모가 좋아 보이듯 종일 서서 독한 약 냄새를 맡아가며 일하잖아. 그리고 일은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게끔 되니까. 평생 고단한 일을 해봐라. 내가 일하니까 너는 이모부 걱정 없이 놀고 있잖니. 주변을 둘러보면 미용하면서도 팔자가 강한 사람이 성공해. 가능하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라. 이모는 왜 나쁜 것만 말해? 이모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나이 들었어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흔한 일은 아닐 텐데. 얼마나 그 일을 좋아하는지. 나이가 많아도 계속해서 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너는 알아? 아무튼 나는 반대니까 엄마께서 괜히 나만 욕먹지 않게 하려면 그냥 취직을 하든지 다른 공부를 해라. 하지만 이모든지 엄마든지 나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 결국 저는 이모의 미용실에서 헤드레시를 하며 어깨가 펴지도록 노력했고 미용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 결국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 미용사가 된 저는 이모의 가게에서 3년을 일한 뒤 독립하였습니다. 대학가 구석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많은 손님들이 오가면서 가게가 잘 되었습니다. 대학가 인근이어서 머리를 자르러 오는 남학생들도 많았고 그 중에는 안면을 트고 친해져서 속해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단골 손님이 복학하는 선배를 소개하고 싶어 한다며 저를 소개팅에 권하였습니다. 이후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후배와 함께 미용실을 찾아왔던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서 소개팅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금방이라도 직접 대답해줄 만큼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를 왜 소개팅까지 부탁했을까요? 하고 궁금해했지만 남자를 만나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랍니다. 남자는 조용하고 수기가 없는 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직접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들이대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죠. 남자가 소개시켜 달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저를 너무 대면대면하게 대해 못 견뎠어요. 그래서 곧 남자에게 흥미를 잃고 대충 시간을 때우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거리를 걸어가다가 한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팝 음악을 듣게 됐어요. 평소 좋아하던 음악이라 무심코 따라 흥얼거렸는데 갑자기 남자가 눈을 빛내며 입을 열듯해졌어요. 그리고 언제 입 다물고 있었냐는 듯 수다스러워졌습니다. 이므로 남편은 가족이 더욱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가운 성격은 아니셨어요. 좀 사나워 보이는 인상 때문에 말투도 딱딱하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그래서 첫인사할 때 제가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생생하고 활기차게 보인다고 좋아하셨다더군요.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어려운 처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한 탓에 남편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어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둘이 열심히 일에 노력한다면 금세 형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희망상에 불과했더라고요. 남편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한숨을 쉬더니 결국 3개월 수습이 끝나기도 전에 사표를 내고 말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만약 5주 정도 힘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쯤 쉬었다가 다시 들어간 회사도 결국 3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도 섣부른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서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야,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또 그만두게 됐어?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몰라서 그래.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사람들이 다 눈에 도끼를 품고 실족만 쳐다보고 사는 것 같아. 나랑 너무 안 맞아. 자기는 거기 놀러 나간 거야?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이상해? 나는 거기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혀.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드는 것 같다고. 사회는 원래 그런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라고. 나는 뭐, 일하는 게 편한 줄 알아?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나는 맨날 행복한 줄 아냐고. 아, 됐어. 그만해. 이미 관둔 회사를 어쩌라는 거야? 한국어에서는 맞춤법, 철자, 문장 부호 및 표현을 보다 반복, 의미가 있는 구문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라라는 곳이 차마 다른데 없겠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장소를 찾아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지켜봐야 했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한 직장을 족족 몇 달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고 말았죠. 남편은 평소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편이라서 조직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였지만 다행히도 제 소질은 좋지 않아서 손님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 일하지 않아도 굶을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언젠가부터 일자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퇴근하면 싱크대가 설거지로 가득 차 있고 빨래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 불평을 하거나 입을 다물고 방에 틀어박혀 며칠이 지나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답답한 건 제 자신이었고 결국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싸우더라도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곰팡이가 생기도록 입을 다물고 있어도 끄떡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취직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었고 저도 결국 희망을 버리게 됐네요. 바로 그때 이모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모가 일하니 이모부는 평생을 한량으로 산다고 했던 거 말이에요. 그제야 이모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물론 정신이 올바르고 생동력이 강한 남자라면 아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아내와 합심을 해서 더 잘 살려고 노력했겠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선택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밤낮 없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하며 고단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갑자기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에도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종일 서서 독한 화학약품을 만지는 것이 걱정이었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꼭 장갑을 끼고 환기도 자주 시켜서 가능한 조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가 불러올 때까지 힘들게 일을 했지만 남편은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매일 퇴근하면 집안일을 쌓아놓고 아이에게 들려준다고 새 신학기를 맞이하는 데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말았습니다. 자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7개월이야. 이렇게 배 나와서 종일 써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텐데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안 해. 왜 또 이래? 우리 사이가 다 좋겠다. 부모 사이가 좋아야 애태교가 되지. 나 오늘 우리 애한테 바치는 시도 썼단 말이야. 한번 들어볼래? 됐어. 지금 애한테 필요한 건 책임감 있는 아빠지. 그런 신 아부랭이가 아니라고 알아? 뭐,
나부랭이. 너 말 다 했어? 아니, 못 됐어. 밖에 나가 일하기 싫으면 제발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해요. 아무리 용기가 있더라도 염치는 지켜야죠. 종일 내 입에 들어간 것도 치워주지 않아 내게 소질이네요.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결혼 전에는 조용하게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남편이 감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내 머리를 박살내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신춘문예에 도전한다며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리 봤어도 뜬구름 잡는 꿈인 것 같았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난 8개월 넘게 일했지만 한 달이네요. 몇 달 만에 쉬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막달이 다가오자 도저히 숨이 차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작고 희고 아기였어요. 그런데 무사히 출산한 기쁨에 젖어있던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셨어요. 아이가 선천적인 심장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작은 몸으로 힘든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로도 7살이 될 때까지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무리하게 일하며 화학약품을 다루다가 그런 것일까 생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와 아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몇 년째 낙방하는 신춘문예에 도전하느라 집에 틀어박혀서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처음에는 남편을 응원했지만 상황이 달랐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아파하고 나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없이 자신의 꿈만을 쫓겠다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언젠가 남편이 빛을 볼 것이라며 저를 다독여 주시던 친정엄마도 그때만은 남편에게 눈길을 주시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이의 병을 감당하기 위해 주말까지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시동생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하나뿐인 남동생과 보기 드물게 오해를 나누었어요. 결코 부자였던 우리 집에도 동생의 생일에는 꼭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며 2살뿐인 동생에게 더욱 철부지렸어요. 시동생도 그런 형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급기야 시동생이 저를 찾아와 손을 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을 하던 시동생은 자금난으로 국세를 밀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 받은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자신이 파산하게 된다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밀린 국세만 낸다면 은행에서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딱 3천만 원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도 수술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다른 곳에서 알아봐요. 형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여기는 쉼없이 손님들이 오가는 곳인데 제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그가 3천만 원을 못 해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헬기 수술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바쁘죠. 정말 미안해요. 급기야 답답한 마음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정말 먹고 죽을 돈이 없는데 자꾸 내놓으라니 저도 미칠 지경이었어요. 결국 한참을 씨름하던 시동생은 어깨를 넓혀놓고 돌아섰네요. 그렇게 돌아간 시동생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나는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우연히 우편함에 도착한 독촉장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뻥 뚫렸어요. 우편함에 저희 남편 명의로 온 독촉장이었거든요. 깜짝 놀란 나는 집으로 달려가 남편을 찾았어요. 시를 쓴다던 남편은 초저녁에 하찮아지며 잠을 자고 있었는지 얼굴이 부순 채로 문을 열었어요. 그 모습에 분노가 치중해 독촉장을 남편에게 퍼부으며 외쳤어요. 당신, 나 몰래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대출을 받아 밑도 끝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이라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알다시피 성민이가 한다고 했잖아. 그가 알아서 처리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더니 사업이 또 어려워졌나 봐. 한번 물어볼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받은 대출을 동생이 왜 갚아야 하는 거야? 도대체 나 모르게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자기 또 막말해서 왜 이렇게 저러는 거야? 설명을 좀 들어봐. 성민이가 지난달에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어. 그게 막 못하면 파산한다며 엄마랑 함께 울고 떠들더니 형이 되어서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어느 은행에서 뭐 대출을 얻었어? 백수인 성민이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말이 돼?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리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어. 성민이가 곧 쿡 전세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이자도 자기가 내겠다며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멀뚱멀뚱하며 말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했어.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더니 그땐 정말 남편과 시총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었어. 너 미쳤어? 우리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너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다 누구한테서 나온 건데 자기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받아줘. 우리 그냥 죽자는 거야? 왜 죽어? 아, 성민이가 다 알아서 갚는다고 했다. 잖아. 좀 있어봐. 내가 전화해볼게. 그러더니 남편은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이내 난감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 일이 안 잘 풀리는 것 같아. 망설이는 아내는 내가 너무 미안해하네. 이번 달만 자기가 내준다면 다음 달부터는 잘 낸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한테 돈 맡겨놨니? 그 돈이 어떻게 벌어지는 돈인지 몰라서 그래. 걱정 품은 흉부에 주사를 찌르며 수술을 받은 우리.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벌어오는 돈이야? 너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저는 억장이 무너져 그대로 주저앉았어. 말았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한테 돈 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또 일어서야 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전세금까지는 날려버리고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올라온 적도 있었는데 그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갚고 원금도 스스로 갚아야겠다던 시동생은 여전히 대출은 내가 돌아보지라고만 하며 있었고 결국 저는 쉬지 않고 2년 동안 일의 모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에 대한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남편에게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많이 뺏겼죠. 그것도 제가 남편의 죽는 소리에 건네준 제 신용카드로 말이에요. 그렇게 줄기차게 시동생의 빚을 갚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젊었다가 제법 곱다는 말을 들었던 저는 황혼의 문턱에 들어선 반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세월들이 헛되지만은 않았어요. 7살까지의 모진 수술을 견디며 잘 자라준 딸이 건강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20년째 책만 파는 백수지만 이제 그 또한 내 업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못 보던 명품 지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갑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물었어요. 당신, 이게 누구 거예요? 어디서 주셨어요? 아닌 사람이 누굴 거지로 아나요? 남이 버린 걸 왜 가져와요? 내 거지. 이건 명품이잖아. 당신이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샀어요. 성민이가 형생신 선물이라고 줬다고 했어요. 걔가 그런 아이야? 그동안 일이 안 풀려서 고생한 거지. 아이 속에 깊은 애라고. 서방님, 돈이 있어서 요즘은 일이 좀 잘 되나 봐.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성민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동안 잘나게 키운 자식이 왜 결혼하지 못하고 그러고 사나 했더니 2년 동안 따로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 여자가 생겼어.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건물에 성민이 사무실을 내주기로 했단다고 상견례 할 테니 그때 가서 봐. 아니, 돈이 잘 돌아서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가져간 것이나 갚지 않은 것이나 그깟 명품을 몰이라고 살죠. 사주는 사람이나 좋다고 받는 사람이나 또 그 돈 타령. 넌 지겹지 않니? 내가 그렇게 돈 타령했으니까 당신이 먹고 살았지. 아니면 당신 팔자에 어디 길바닥에서 벌써 객사 있을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죠. 제가 잔소리를 하려고 하자 남편은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더군요. 그 습관은요. 평생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얼마 후 시동생은 정말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의 배우자는 돈이 많은 이혼자였는데 어머니는 시동생이 다 50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다가 결국 이혼자를 만나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남편의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시어머니의 월세집을 넓은 전세집으로 옮겨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만한 일인데 어머니는 아마도 성에 차지 않는지 전세라며 툴툴거렸습니다. 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돈이 아쉬웠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동서를 보면 안쓰러웠습니다. 제 경험상 꽤 경이로운 여자를 만났었어요. 그녀는 시댁에 올 때는 손을 걷어붙이며 일도 잘 처리했답니다. 그녀와 결혼한 후에는 자금 압박도 줄었고 시동생의 사업도 번창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함께 모인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시동생을 불러와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둔 말을 꺼냈어요. 서방님, 요즘 회사 일이 잘 되신다고 하던데 그 명품 지갑도 사주시고 요즘 같으면 제가 살맛이 나네요. 형수님 것도 하나 사드리려고요. 다음 생일에 기대해 주세요. 제가 그런 명품을 소지할 만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방님의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져가신 돈의 일부라도 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제 애가 대학에 진학하여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할 일만 남았거든요. 어떤 돈이냐고요? 아무 돈도 없어요. 사업하시다가 우리에게 가져가신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방님이 업무도 성공적이라 하시니까 조금 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형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몇 번 가져가셨는지요? 형이 보트를 그냥 주신 거라고 했던 건데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얼마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갚아야 할 돈이 생각한 적도 없어요.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요. 알고 왔어요. 아니요, 서방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년이 넘게 제가 그 돈을 갚느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명품 지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그런 쓸데없는 거를 사주시면서 생색내지 마시고 빌려준 돈이나 돌려주세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형이 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이런 일로 형제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말씀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방님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돌아서 가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방님에게 면박을 당한 후에도 저는 몇 번 더 돈 얘기를 꺼내봤어요. 하지만 씨알도 먹히질 않더군요. 그동안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덧 시동생이 결혼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은 여전히 동서의 호강을 등에 업고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쯤에 저는 황당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어요. 바로 시동생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밤에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가던 제가 남편과 시동생의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아기는 건강하고 다행이네. 나한테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그렇게 성하시더니 엄마 좋아하시겠다. 잘 됐어. 엄마는 재수씨 눈치 못하게 조심해. 꼬리가 길면 다 밟힌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밥 먹자. 알았어. 남편은 조심스럽게 소곤거리다가 전화를 끊더라고 했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나누던 대화를 듣고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미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잘해주는 부인을 두면서 바람을 피울 줄이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구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시동생은 내연녀와 아들까지 낳은 것 같았어요.
언젠가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아이를 낳기 어려워서 PROVID 인포메이션 HEI 하니까 시댁에서 이혼을 시키더라고요. 성민 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저랑 결혼하면서 아이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아이가 필요 없다고 해놓고 뒤로는 내연녀와 혼외자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싸고 도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소에 지식인인 척 고상을 떨더니 동서가 이용당하는 걸 지켜만 보더라고요. 마음속에 시커먼 속물근성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동서가 충격을 덜 받을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해결하기도 전에 부딪힌 문장입니다. 저에게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친정 아버지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이 병은 근육 강직이나 운동 기능 약화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의 거동이 매우 불편해졌어요. 연세 대신 친정엄마에게만 간병을 맡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이 쉽지 않았어요. 형제 중에는 오빠와 저 둘뿐이었는데 사실 오빠는 몇 년 전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버텼습니다. 그런 오빠의 속내를 이해하기 위해 아버지의 치료비를 제가 맡고 싶었어요. 이미 힘든 오빠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에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았어요. 아버님의 치료비를 왜 우리가 내야 해? 간병비가 비싸서 요즘 보험이 들어가고 있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이렇게 모조리 다 나서야 하나? 라고 말이야. 당신은 차지도 않는데 장남이 건강하니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딸이 치료비를 내주는 건 어떻게 이상한 거니? 아버지가 오빠네 쌀밥 먹이고 나는 보리밥으로 키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이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장남이 있어도 한두 푼도 아닌 병원비와 간병비를 딸이 다 부담한다는데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 형님한테 우리가 조금 보탠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장인어른은 미리미리 보험에 가입도 안 하고 뭘 하신 거죠? 우리가요? 당신이 장남의 장례 치료비를 제 번 돈으로 부담하겠다고 하면 왜 이렇게 핏물이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서방님의 돈을 빌려줄 때 나에게 허락을 받고 빌려줬죠. 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딴짓 마세요. 나는 우리 집 장남입니다. 장남으로서 할 일을 했고 당신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살다 살다 개코 같은 소리를 듣겠구나. 우리 오빠가 사기를 당해도 내게 10원이라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 당신이 20년 동안 서방님에게 준 돈이 많지 않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이번에는 자식 노릇을 좀 해봐야겠으니 당신이 싫다면 나가.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화도 나진 않았어요. 진실로 인간 말종이라는 건 알았지만 정말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남자였네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 아버지의 치료비를 배려한다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거예요. 그러더니 됐든 막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죠. 성진이한테 들은 것인데 이게 무슨 경우 없는 말이니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왜 딸이 치료비를 대? 그게 어디 한두 푼이겠어요? 어머니, 우리 오빠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아들이 힘들면 딸이 내는 거지. 딸은 자식이 아니에요. 너, 입만 열면 돈을 돈돈거리면서 죽는 소리를 하더니 살만한가 보다. 넌 엄연히 출가 외인이야. 결혼을 했으면 내 가정을 지켜야지 한 푼이야 싶다면서 친정의 돈 다 퍼다 나르고 또 누구 아들을 잡으려고 이래 얘가? 어머니, 우리 엄마가 애도 봐주셨는데요. 그동안 서방님 뒤지다리 하느라 변변히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아프시어서 치료비를 좀 내는 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큰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는 월세 살던 단칸방에서 살던 신경도 안 쓰더니 지 집에 돈만 갖다 줄 생각만 하는 거 봐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어머니, 저 더 이상 어머니랑 말씨름하기 싫어요. 그동안 서방님이랑 어머니한테 드릴 만큼 드렸잖아요. 제가 손이 부르트도록 파마약 만지면서 번 돈으로 친정 아버지 치료비를 낸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만하세요. 먼저 끊을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를 얼마나 호구로 봤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치료비를 챙겨주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사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은행에 다녀서 그 친구가 예금은 5천만 원까지만 보고받을 수 있으니 꼭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넣어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들어가는 돈이 없어지자 돈을 모을 수 있게 된 기쁨에 남편과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두었어요. 처음에 5천만 원을 넣은 건 아니었지만요. 매달 열심히 저축해도 큰 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전하게 두 사람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 앉아서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려고 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내 아이의 생일을 위해 설정한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뜨는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를 시도해도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서 결국 은행에서는 본인이 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곧장 남편에게로 달려가서 통장을 건네며 외쳤습니다. 당신, 통장 비밀번호 바꾸었니? 그래, 내 통장이니까 내가 바꿨다. 왜 너 양심에 빵 터졌니? 그게 왜 내 통장이야? 너 거기 들어있는 돈이야? 내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라도 도와주는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야? 너 돈을 찾으러 갔었구나.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통장의 비밀번호를 틀리면 돈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직접 내게 와서 말해야 해. 그게 내 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남편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고 울 보러 갔다가 목소리가 흔들렸어. 내가 돈을 찾아서 우리 아빠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리 비밀번호를 바꿨어. 돈을 못 찾게 하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결국 너는 무시하고 가버렸어. 너 때문에 내 안심이 되지 않아? 정말. 인간이 맞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우리 아빠에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어. 내가 20년 넘게 너희 집에 어떻게 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나마 남편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정도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여태껏 수백 번 헤어지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아온 채 인내심이 결국 바닥나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남편을 더 이상 제 곁에 둘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저는 잊고 있던 한 가지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바람난 비밀을 밝히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시동생의 바람과 혼외자 출산 사실을 밝혔어요. 그 뒤에 선택은 동서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 후에 저도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도장 찍은 서류를 내밀자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평생을 부려먹던 종을 이제와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소송을 해야 했어요. 그 소송에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없었는지를 낱낱이 밝혔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턱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리석은가요? 결국 남편은 그가 보호하려던 자신의 통장만 가져가고 저와 이혼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던 딸은 저를 지지하며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른 형제였는데 결국 서로 이혼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얻은 해방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동안 왜 저렇게 살았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사고를 쳐대던 입 하나를 줄인 후에는 살기가 한결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몇 달이 지난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친정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나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길게 날뛰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했는데 이제는 풀이 팍 죽어서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예, 큰애야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뭐에 쓰였었나 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잘못된 소리와 할 소리를 구분 못하게 되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우리가 좀 힘들어졌어. 성민이 바람 피운 걸 들켜 이혼까지 했잖아. 또한 둘째가 보태준 사업 자금은 전부 회수하고 건물의 사무실도 내쫓았어. 그러자 잘 되던 사업도 휘청하는 것 같아. 내 동생이 여기저기 동굴을 돌며 정신없다. 그래서 말이야, 그동안 산 세월도 있고 또 성준이가 그래도 아비 아니니 먹고 살기 쉽지 않아 도와주어야지. 어이없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실수가 나온다. 그래서 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교통카드를 꺼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두드리면 되던 제 카드가 없어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차버린 복을 이제서야 어찌하겠어요. 대신 카드를 가져다주고 차비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후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남이 된 사람들에게 더는 제 에너지를 쓰며 화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현재 이러한 지겹던 숙명을 끊어내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번 돈을 사용하여 친정아버지의 치료비를 지불하며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이 숙명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동안 변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듣고 늦기 전에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무사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시는 것은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